자, 이제 인플레이션부터 좀 보겠습니다. 6번, 7번, 8번 다 인플레와 관련되는 거죠. 인플레와 관련해서 이제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이런 게 있죠. 금융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명목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실질 세상에 살고 있어요. 명목 세상에 살고 있죠. 명목 이자율을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 4%를 먹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율이 3%가 예상된다면 대출 이자율을 7%를 정해야 이만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시면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명목 이자율이란 화폐 표시 이자율을 말한다. 그렇고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 인플레율을 가산해서 산정할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있을 수 없나요? 마이너스일 수 있죠. 인플레가 많이 발생해버리면 그죠?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물 자본에 대한 실물 자본 이자의 비율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예측된 대로 발생한다면 채권자의 부가 채무자에게로 이전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누가 손해요? 빌려준 사람이 손해요? 빌린 사람이 손해요? 빌려준 사람이 손해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채권자가 빌려준 사람이죠. 그 채권자의 부가 채무자에게로 이전된다 그래요. 부자 부자예요. 채권자의 부, 부자 부자. 채권자의 부가 누구한테 넘어간다? 채무자에게로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손해니까 늘 뭐를 감안을 해야 돼요? 인플레가 발생할 것을 감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상 인플레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상 인플레율이 3%일 때 실질 이자율 4%를 먹으려면은 대출 이자율을 7%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실질 이자 4%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상한 대로 발생한다면 손해볼 것 없죠. 근데 이제 더 많이 발생할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상치 못하게 2%가 추가로 발생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2% 추가로 발생해버리면 내가 7%로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이미 대출을 해줬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실질 이자율은 2%밖에 안 되죠. 여전히 손해, 여전히.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해버리면 여전히 누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적게 발생하면은 이익이 되는 거죠. 맞나요? 예상한 만큼 발생하면은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고요. 넘어가면은 8번 문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8번 문제에 나오는 그 얘기가 그 2번과 4번, 5번의 경우죠. 1번, 3번의 경우에는 예상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이 같은 경우죠. 같은 경우는 누가 손해고 이익이고 할 것이 없어요. 딱 그대로 발생하니까. 그게 바로 7번의 5번 지문이라고요. 예상한 대로 발생하는 것은 누구한테 이익이고 손해고 할 것이 없어요. 근데 2번, 4번, 5번. 2번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작죠? 그 소리는 인플레가 많이 발생한 거요? 많이 발생하지 않은 거요? 인플레가 적게 발생한 거잖아요. 예상보다. 그러면은 누가 이익이 되는 거 이때는? 돈을 빌린 사람이 이익이 되는 거죠. 어쩌죠? 빌려준 사람이 이익이 되는 거죠. 빌려준 사람이 손해가 되는 경우는 인플레가 많이 발생할 때 얘기 안 해요.
인플레가 많이 발생할 때 손해인데, 인플레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뭐예요? 실제 인플레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인플레가 더 크게 되면 이렇게 예상은 3% 했는데 실제는 이렇게 돼버리면 많이 발생한 거잖아요. 많이 발생하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많이 발생했는지 적게 발생했는지, 많이 발생하면은 채권자가 손해다, 이렇게 기준을 하나 잡아 놓으라고요. 많이 발생하면 채권자 손해. 예, 그래서 지금 5번의 경우는 많이 발생한 거예요. 많이 발생했는데 누가 손해라고 돼 있어요? 차입자가 손해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죠. 그리고 4번은 적게 발생했잖아요. 적게 발생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죠. 적게 발생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4번이 옳은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9번 보시고요. 부동산 금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금융에서 변동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은 차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은 차입자에게 전가되는 거죠. 맞고요. 정책 당국은 부동산 금융의 확대나 축소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뭐 가능한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대출 상환 기간이 길수록 자금 수요자는 매번 상환 부담이 가벼워져 부동산 수요는 증가한다. 맞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융자 기간이 짧고 융자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기관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융자 기간이 짧아요. 잠깐 동안. 융자 비율도 낮아요.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대출 기간 위험도는 낮죠. 그다음에 금리 하락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공급을 감소시키고 부동산 수요는 증가시킨다. 금리 하락은 모두 다 증가시키는 거죠. 공급이나 수요 모두 다 증가시키는 겁니다. 5번 틀렸어요.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시고요. 부동산의 저당 대출의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조기 상환 위험, 다른 말로 만기 전 변제 위험이라고 하죠.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채권의 만기 이전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가능성을 조기 상환 위험 이렇게 말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금리 위험. 자, 금리 위험은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과 대출 금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고정금리의 장기 대출에서 더욱 위험이 크다. 맞죠? 고정금리로 장기로 대출해 줘버리면은 이거는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차입자가 쥐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 대출은 유통시장의 미발달로 상대적으로 높은 프리미엄, 유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게 좀 곤란해요.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현금화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유동성 위험이 있는가 하면은 금융기관은 자금을 조달할 때는 단기로 조달하거든요. 예금주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국제시장에 가서 자금을 조달해 와요. 근데 그게 기간이 짧아요. 상환 기간이. 예금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1년, 길어야 3년이잖아요. 근데 그걸 대출을 해줄 때는 길게 대출을 해주죠. 10년, 20년 만기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 조달, 장기 운용이라 그래요.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할 때쯤 됐을 때 대출이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서서히 들어오니까 줄 돈이 없죠. 현금이 부족한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유동성 위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 투자론에서는 유동성 위험을 뭐라 그랬어요? 투자론에서는 유동성 위험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가치 손실 가능성을 말했잖아요. 그게 이제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현금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들 있죠. 기업들도 유동성 위험 그래요. 그 기업들도 왜 발행하죠. 기업들 발행하죠. 현금 없으니까 발행해서 뭐 6개월 뒤에 1억 주겠다, 뭐 12개월 뒤에 2억 주겠다 이렇게 발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행한 걸 기업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6개월 뒤면은 이제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억을 마련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미리부터 이제 다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제 막아야 되니까. 근데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
부도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도 아니에요. 부도. 그럼 부도 나는데 그런 것도 다 무슨 위험이라 그래요? 유동성 위험. 그런 것도 다 유동성 위험. 현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 그런 거 다 유동성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왜 급할 때는 막 급전한다 그래요. 급전. 예, 저는 그것도 봤어요. 그랜저 맡기고 10% 이자로 한 달, 10% 이자로 선이자 떼고 900만 원. 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왜 예전엔 그런 게 많은데 요즘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세운상가 아시나요? 세운상가? 세운상가 가면은 왜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거기서 싸게 산 적이 있어요. TV를 옛날에 한 30년 가까이 전에. 그게 왜 그렇게 싸게 나오는가 하면은, 옛날엔 대리점들이 많았잖아요. 대리점, 직영 말고 대리점 많잖아요. 그럼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음을 이제 못 막으면 돈이 필요한데 돈 마련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갖고 있는 재고, 이 TV, 냉장고 이런 것들을 덤핑으로 갖다 내놓는 거야, 덤핑으로.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량품이 아니에요. 정품이에요, 정품. 정품인데 그 급한 사람들이 거기에다 그냥 덤핑으로 이 돈 마련하려고, 현금 마련하려고. 예, 그래서 그렇게 싼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무슨 위험이에요? 유동성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현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위험도 유동성, 기업이 현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위험도 유동성 위험, 부동산을 처분할 때 현금화하기가 어려워서 가치 손실이 크게 나타나는 것도 유동성 위험, 다 유동성 위험. 다음에 4번의 법적 위험, 부동산에 대한 과세 취급, 임대료 규제, 금리 수준에 대한 규제 등은 대출자들이 대출 실행 후에 직면하는 사항들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법적 위험이고요. 다음에 채무 불이행 위험에서 차입자가 부담하는 위험으로서 저당 대출 차입자 측이 원리금에 대한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다. 뒷부분은 맞아요. 차입자 측이 원리금에 대한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 맞는데, 근데 부담하는 거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입니다. 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든, 지금 여기 위험들은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 5가지는 전부 다 대출자들이 부담하는 위험들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11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12번을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틀린 것은 1번에 담보 인정 비율을 낮춘다. 담보 인정 비율을 낮춘다는 얘기는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적게 해주겠다. 적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변동금리로 대출한다. 맞죠? 또 위험을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 대비 부채 비율, DTI를 적용하지 않고 LTV만 적용하여 대출한다. 이거 틀렸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실행 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높게 기준을 설정하여 그보다 큰 경우만 실행한다. 이거는 이제 맞죠? 이게 1보다 커야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춘다. 이것도 1번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제 13번부터는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상환인데, 자, 요거 이론 정리할 때는 그래프로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가 원리금 지불액이죠.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게 뭐예요? 원리금 균등.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최증식.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감소하는 것은 원금 균등. 원금 균등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체감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점점 줄어드니까. 일단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초기에 누가 제일 부담이 커요? 원금 균등 상환의 부담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원리금, 그 다음이 체증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이자 지급분은 점점 줄어들고 원금 산분은 점점 늘어나죠. 요 구조를 함께 알아두시고요. 이게 원금 상환분이고 이게 이자고요. 기간의 약 3분의 2가 되어야 원금의 절반을 갚을 수 있다. 이런 특징하고요.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 지불액은 점점 감소하죠. 그게 이자 때문에 감소하는 겁니다. 원금 상환분은 일정한데 이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증식 상환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이거는 특징이 뭐예요? 초기에 이자보다도 적은 돈을 갖다 줍니다, 은행에. 적은 돈을 갖다 주면 이자도 다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이자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빚이 늘어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의 상환이 발생한다 그러죠. 부의 상환. 각각에 대해서. 근데 이걸 이제 잔액으로 표현을 한다면 잔액으로 잔금. 이렇게 일정하게 직선으로 줄어드는 건 뭐예요? 직선으로 줄어드는 거는 뭐예요? 원금 균등상, 원금 균등상은 직선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잔액이 절반 남을 때까지 기간이 얼마 흘러가요? 딱 반의 반. 직선이기 때문에 딱 반 흘러가면은, 그리고 4분의 1 남았을 때까지는 4분의 3의 기간이 경과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만큼 잔액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리금 균등은 기간의 약 3분의 2 정도 가야 돼요. 3분의 2 정도 가야 반이 남게 되려면 요렇게 돼야 돼요. 요점을 지나야 돼요. 요점. 약 3분의 2 정도 돼서 요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죠? 3분의 2 됐을 때 잔액의 반이 남는 거죠. 이렇게 남는 건 누구라고요? 원리금 균등이라고요. 근데 최증식 상환은 어떻게 해요? 초기에 빚이 늘어난다 그랬죠?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여기 초기에 빚이 늘어나는 구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질문을 해요. 이걸 이제 말로 표현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걸 말로 글로 표현하니까 그걸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증식 상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최증식 상환은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여기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누구예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잔액이 한 번이라도 갚았을 때 잔액이 제일 적은 놈이 누구예요? 원금 균등이 계속 제일 적죠, 잔액이? 누가 제일 적어요? 원금 균등이 제일 밑에 있잖아요, 지금. 원금 균등이 잔액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 동안에 은행에다가 원리금 누적 합계가 제일 적은 놈이 누구예요? 원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이 이제 잔액이 제일 적은 만큼 이자가 덜 지불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초기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적은 게 누구예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작은 거예요. 비중은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얘는 100% 초과예요. 초과. 이거 다 이자에 충당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맞잖아요. 첫회 이자는 다 똑같아요? 달라요? 첫회 이자는 다 똑같아요. 첫회 이자는 다 똑같은데 최증식은 그거도 덜 갖다 주니까 100% 초과입니다. 근데 원리금 균등은 여기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잖아요. 100%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금 균등은 여기에서 이자가 이만큼이에요. 비중이 제일 적은 건 누구라고요?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를. 지금 국어가 안 되는 거죠. 비중이라 하면 퍼센트라고 해요. 그 비중, 퍼센트. 됐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조금만 실수하면 여기서는 틀려요. 그게 당락이 될 수 있어요. 이게요, 나중에 발표 나야 실감을 할 거예요. 어쩌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서. 그런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걸 제가 경험을 안 해봤겠습니까? 제 와이프도 한 개 차이로 안 됐었어요. 한 개 차이로. 그것도 문제 잘못 읽어서. 그래서 한 해 더 공부한 거예요. 1차와 2차를 같이 준비했는데 1차만 합격한 거예요. 2차가 세법에서 잘못 읽은 거예요. 그 잘못 읽은 거 한 개 때문에 안 된 거예요. 한 개 차이로. 그래서 1년 다시 공부한 거예요. 2차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우수한 성적으로 된 건 아니에요. 그게 1년 더 한다고 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이 되는 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2개 차이로 합격했어요. 1년 더 해서 2개 차이로. 그러니까 간당간당해요. 항상 그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순간의 선택과 판단이 당과 락으로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튼 정신 바짝 차려서 대답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13번에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경우 만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원금의 절반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 원리금 균등은 그렇죠.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의 경우 만기의 절반이 지나면 원금의 절반을 상환하게 된다. 맞죠?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 기간 지불하는 지불액이 일정한 것을 말하며 지불하는 금액이 일정하니까 원리금 균등이고요. 그 크기는 저당 상수와 대부에게 맞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초기 상환액이 적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초기 상환액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DTI 교재를 하는 경우 저당 기간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원금 균등 상환 조건보다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진다. 맞나요? 뭔 소리예요 이게? 자, 제가 1억을 대출 받아요. 1억을 대출 받으면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는 1,600만 원을 줘야 되고요. 원금 균등 상환으로는 2천만 원을 줘야 돼요. 1년에. 똑같은 1억이라 해도 똑같은 1억을 대출받아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는 1,600, 1,600씩 계속 그냥 10년간 내는 거고 원금 균등 상환으로는 처음에는 2천만 원, 그 다음에는 뭐 1,900 이런 식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저의 소득이 연 4천만 원이에요. DTI가 40%가 적용이 돼요. 4천만 원에 40%면 얼마가 한도예요? 1,600만 원의 한도잖아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는 딱 한도에 맞춰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1억을. 근데 원금 균등 상환으로는 대출 못 받는다고요. 2천이잖아. 한도를 초과했잖아요. 원금 균등 상환으로는 2천만 원은 내 한도 1,600을 초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대출 받는 금액을 낮춰야죠. 원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 받으려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출을 더 받고 싶다면은 어떻게 대출 받아야 돼요?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 받아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좋은 거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조금이라도 더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 받아야 되고 기간을 더 길게 하면 돼. 길게. 그러면은 첫해 부담이 적을 거 아니에요. 적은 상태에서 길게 가니까 요거보다 낮게 더 길게 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자, 됐고요. 다음에 14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자, 15번, 16번은 원금 균등 상환이거든요. 원금 균등 상환 계산인데 16번을 하면은 15번은 자동으로 하게 돼요. 그 원금 균등 상환의 계산은 첫 번째 대부액 나누기 납입액수 해요. 그래서 원금 균등액이 계산돼요. 근데 두 번째는 이자를 계산하는데 그거는 대부액에다가 곱하기 이자율을 해요. 이게
첫회 이자예요. 첫회 이자가 계산, 첫 이자. 세 번째는 원리금 합계를 계산을 해요. 저는 1번과 2번을 더합니다. 다음에 이제 잔금을 계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환조견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16번의 상환조견표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원금 상환, 그게 50, 50, 50 해서 몇 번 가고 있어요? 120번 가고 있죠. 원금이 얼마란 얘기예요? 여기 지금, 여기 50이 어떻게 해서 계산된 거예요? 원금을 120으로 나눠서 50 된 거예요. 이 원금을 120으로 나누어서 여기가 50 됐다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겠어요? 6천이 6천. 120을 쪽에 가서 곱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원금을 역산을 할 수 있어요. 역산을.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출 받은 원금이 6천만 원인데 첫 이자가 얼마예요? 30만 원 나왔죠? 그 3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 6천만 원에다가 뭔가 이자율을 곱하니까 30만 원 된 거 아니에요? 첫 이자가. 자, 아까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는 600, 1%는 60, 30이면 그 60의 반이니까 0.5%죠. 0.5%. 암산 쉽죠? 이렇게 하면 암산 쉬워요. 10%, 1%, 반이니까, 1%의 반이니까 0.5%. 이게 월 0.5%예요. 월 0.5%. 월 0.5%면 1년이면 몇 프로예요? 이거 곱하기 12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 6%가 되겠죠? 연 6%, 연 6%. 이렇게 역산을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첫 달 이자는 30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금 합계 얼마? 80을 갖다 준 거죠. 은행에다가 50과 첫 달 이자 30 갖다 주면은 은행에서는 30은 이자니까 50을 까준다고요. 그러니까 얼마가 남는 거예요? 5,950이 남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달이에요. 그럼 두 번째 달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계산해 놓은 이 50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이자가 달라지는 거죠. 첫 달 이자는 6천만 원에 대한 이자지만 두 번째 달 이자는 5,950에 대한 이자 얼마예요? 5,950에다가 곱하기 0.005 해야 돼요. 5%, 0.5%, 원리자에 계산해야 되니까. 맞나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여기 뭐라고요? 29.75가 나오면 29.75. 줄어든 이유가 뭐겠어요? 첫 달은 6천만 원에 대한 이자지만 두 번째 달은 50 줄었잖아요. 50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자도 줄어든 거죠. 얼마 줄었어요? 0.25만큼 여기서 줄었다고요. 여기 0.25만큼. 그 0.25만큼 줄은 게 이 0.25가 뭐일까요? 무엇? 그게 바로 50만 원에 대한 이자예요. 이 5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덜 줘도 되니까 이제 두 번째는. 맞잖아요. 첫 달은 6천만 원에 대한 이자지만 두 번째 달은 50만 원 빼낸 5,950의 이자란 얘기는 5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덜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달은 79.75 이렇게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5,900일 거 아니에요. 또 50 줄었죠. 또 50 줄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0.25가 줄 거 아니에요. 자, 이거 패턴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패턴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계속 똑같은 크기가 계속 반복해서 내려가는다 이 소리요. 그래서 몇 번 내려가야 돼요? 120번 내려가면 여기가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는 0.25 곱하기 120을 하면은 뭐란 얘기예요? 30이 된다 이 소리예요. 이 30이라는 게 120등분을 해서 계속 똑같은 크기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 패턴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은 29.5가 되는 거고, 그럼 맨 끝에 니은은 니은 뭐가 돼야 돼요? 0.25
0.25가 돼야지. 0.25가 계속 0.25 0.25 0.25 하다가 마지막에 남은 0.25가 사라져야 다 갚는 거죠. 됐나요? 이해되십니까? 30, 29.75, 29.5 쭉 가서 맨 끝에 니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0.25. 왜? 0.25가 120번 내려가야 되니까 맨 끝에도 0.25가 사라져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기억에 들어갈 것이 얼마인지 묻고 있잖아요. 29.59 리을에 들어가는 거는 50과 0.25를 더해야 되니까 50.25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머리 아픕니까? 패스? 이것도 패스, 저것도 패스. 정신건강에는 괜찮겠죠? 예? 건강이 최고예요. 자, 다음에 17번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주로 뭘 묻는가 하면은 원금 상환액을 묻습니다. 원금 상환액. 이 원금 상환액은 이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렇게 계산 순서가 원리금 균등액을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금 상환액을 계산하고요. 네 번째 잔금. 요 순서예요. 요거는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입니다. 요거는 대부액 곱하기 이자율이에요. 이자 계산하는 건 이게 첫 회는 그래요. 첫 회. 첫 회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잔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되니까 두 번째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첫 번째는 대부액에서 이자를 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번에서 2번을 빼는 거죠. 네 번째는 첫 회는 대부액, 대부원금, 대출받은 원금에서 빼기 3번을 하는 거죠. 원금 상환만큼을 빼는 거죠. 이제 출제를 한다면은 4번을 출제할 가능성이 이제 있어요. 4번. 보통은 이제 3번을 많이 묻는데 4번을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잔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해서 빼야 돼요. 자, 그런데 일단 요거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첫 회에서는. 첫 회는 쉬워요. 첫 회는. 왜냐면은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이 원리금 균등액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자만 나오잖아요. 어떤 금액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이거는 원금 이자가 다 있는 거고 여기는 이자만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첫 회는 여기가 둘 다 똑같잖아요. 대부액, 대부액. 요 숫자보다는 어떻단 얘기예요? 더 크다는 얘기예요. 원금 이자가 다 계산되니까. 그러니까 첫 회만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에서 이자율을 바로 빼면 돼요. 바로 빼면 원금 상환율이 나와요. 그래서 0.094가 있죠. 0.094에서 0.07을 빼면 7%잖아요. 저당 상수는 0.094고 이자율은 0.07이에요. 계산을 해서 1번, 2번을 빼지 말고요. 여기서 바로 빼버려요. 저당 상수에서 이자율을. 그럼 0.024가 되죠. 여기에 얼마를 빌렸다 그랬어요? 1억 2천만 원 빌렸죠. 숫자로 이렇게 이렇게 하든가 1.2억 하든가. 자, 이런 거 곱으로만 돼 있을 때는 동그라미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면 12 곱하기 24 하면 되죠. 그러면 288 나올 거 288. 배열 순서 288 찾으면 돼요. 네? 빼서 바로 대출받은 거 곱하면 돼요. 계산기 있으니까 하면 돼요. 제가 이거 금방 계산하는 건 저는 이런 숫자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의 제곱은 144라는 거 다 외우고 있어서 24 곱하기 12는 2 곱하기 12 곱하기 12 12가 두 개 있고 거기 두 배거든요. 144의 두 배니까 288이 된 거예요.
저같이 숫자를 자주 다루는 사람들은 아예 이걸 외우고 있어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20의 제곱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편해요. 20의 제곱은 400, 19의 제곱은 361, 18의 제곱은 324, 17의 제곱은 289, 16의 제곱은 256, 15의 제곱은 225, 14의 제곱은 196, 13의 제곱 169 이렇게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2의 1제곱부터 2의 10제곱까지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편하니까. 2의 10제곱은 1024, 2의 8제곱은 256 이렇게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 편해요. 여러분은 외울 필요 없어요. 저는 숫자를 많이 다루니까, 숫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들은 이게 아예 외우고 있어야 편하니까. 왜 우리 1메가바이트 하잖아요. 1메가바이트. 1메가바이트가 1024kb죠. 1kb가 1024바이트잖아요. 이게 다 이진법이기 때문에 2의 10제곱, 2의 10제곱.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해요. 이진법. 0, 1, 0, 1, 0, 1 이렇게. 자, 아무튼 17번은 그렇고요. 18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을 보시면은 다음 그림 1과 그림 2는 주택저당대출 이자 지급분의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1과 그림 2에 해당되는 주택저당대출의 상환 방식은 이자가 지금 직선으로 줄어들죠. 그림 1은 직선으로 줄어드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원금균등이 원금균등. 근데 이자 지급분이 곡선의 형태로 줄어드는 건 뭐예요? 그는 원리금균등이죠. 지워버렸는데 이자가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이거 나타낸 거잖아요. 이것만. 됐나요? 이거는 뭐 틀리면 안 돼요. 자, 20번을 보시면은 20번은요. 그 중요도는 낮습니다. 중요도는 낮은데 3번과 5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3번과 5번. 가격 수준 조정 저당 하는 게 있죠. 요거는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인플레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누구 입장에서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손해니까.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대응에서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이자율을 조정하느냐 안 하느냐. 얘는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아요. 변동금리는 이자율을 조정해요. 대신 가격수준 조정자당은 잔금 조정을 해요. 대신 변동금리에서는 잔금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저한테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 저게 연 10%예요. 제가 이거 형편되는 대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네, 1년 후에 2천만 원 납입했어요. 이 중에 이자 얼마예요? 연 10%로 1년 후에 2천만 원을 납입했으면 1,000만 원이 이자죠. 1,000만 원이 이자고 나머지 1,000만 원이 뭐예요? 원금 상환이 되겠죠. 그럼 잔금이 얼마예요? 9천만 원 되겠죠. 예. 인플레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해서 가면 돼요. 내년에도 이자율은 10% 가면 돼요. 인플레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 근데 예상치 못하게 인플레가 20% 발생했어요. 엄청 발생했죠, 인플레가. 20% 발생하면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대로 적용하면 손해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생하면 여기서는 이제 내년부터는 몇 프로? 30% 적용하는 인플레가
20% 발생합니다. 인플레를 여기 이자율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대신 잔금은 그대로 9천만 원 그대로 가는 거죠. 조정하지 않는 거예요. 9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율을 올린다고요. 근데 이거는 9천만 원 잔금을 20% 올려요. 9천만 원. 이거 가지고는 1년 전에 살 수 있었던 걸 이제 못 사요. 인플레가 20%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못 사니까 20%를 올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억 800이 돼. 1억 800. 1800을 더 해야 되니까. 이거 1억 8천 하면 안 되죠. 1억 800, 1억 800. 대신 요거는 그대로 가야죠. 10%. 이건 그대로 10% 가야죠. 이거까지 올리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만 바꿔야지. 됐나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말이에요. 요거는 잔금을 조정하고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인플레가 반영돼야 안 돼요? 인플레가 반영 안 되죠? 인플레가 반영 안 되는 그 상태의 이자율을 뭐라 그래요? 실질 이자율이라 한다고요. 아까 명목은 뭐가 반영돼야 명목이에요? 인플레가 반영돼야 명목이란 말이에요. 이 인플레가 반영 안 되니까 얘는 무슨 이자율? 이게 가격 수준 조정 저당에서 사용되는 이자율은 무슨 이자율? 실질 이자율. 자, 돈을 갖다 줬는데도 빚이 늘었죠? 돈을 갖다 줬는데도 빚이 늘었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부의상환이라고 해요. 부의상환. 부의상환이 체증 시기에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격 수준 조정 저당에서도 부의상환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됐나요? 됐습니까? 안 되면 패스.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거를 이제 예증을 한 번쯤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다음에 5번에 유효이자율 있죠. 유효이자율도 유효이자율은 그 개념은 출제가 됐었어요. 우리 시험에. 근데 유효이자율이라는 용어로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자, 이건 이런 개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을 거예요. 1억을 대출받는데 연 12%에 이제는 연 12%인데 1년 뒤에 한꺼번에 1200만 원의 이자를 주는 거 하고요. 매달 100만 원씩 이자 주는 거 하고요. 어떤 게 부담이 더 클까요? 어떤 게 부담이 더 클까요? 100만 원씩 12달 1년에 한 번 1200 주는 거하고 어떤 게 부담이 더 클까요? 예? 이게 부담이 더 클까요? 이런 분들은 꼭 저하고 거래해 주세요. 이게 부담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꼭 저한테 이렇게 주시라고. 저는 이 돈 받아가지고 적금 부을 테니까. 연 12%면 월 1% 적금 부어요. 저는 받아가지고. 그럼 요때 찾으면은 1200만 찾을까요? 더 찾겠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요때 한 번 주는 것보다 요렇게 주면은 저는 요거 받아가지고 적금 부으니까. 어떤 게 부담이 더 커요? 이게 부담이 더 큰 거예요. 요거를 계산하면은 화폐시간 가치 계수 뭘 이용해야 될까요? 목돈, 연금의 내가계수표 1% 12달이에요. 연금의 내가계수표 1% 12에 가면은 12.5625란 숫자가 있어요. 그 소리는 100만 원에 12배가 넘는다는 얘기죠. 1256만 2500원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56만 2500원을 더 받는 셈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몇 퍼센트의 이자율이란 얘기예요? 12.5625%의 이자율이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상환을 할 때 매달 상환해요? 이렇게 상환해요? 매달 하죠? 그러면은 은행에서 연 12% 이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몇 퍼센트란 얘기예요? 12.5625%란 얘기고, 은행에서 연 6%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6.28125%예요. 6.28%예요. 실제로는 더 센 이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속고 사신 거예요. 속고 사셨다고. 이렇게 뭐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예, 저 대학 다닐 때 이거 궁금했거든요. 제가 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대출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매월 상환하면 이걸 더 낮춰서 하는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는가 헷갈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누어서 갚을 것 같으면 연 12%라고 하면 이걸 또 싸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12%지.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무적으로는 유효이자율이라 그래, 이거. 실무적으로는 뭐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유효이자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속지는 않았어요.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이렇게 대출해 주니까, 안 그러면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를 더 자주 내면은 이자가 더 세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더 세지겠죠? 더 자주 하면은. 그러니까 일수가 얼마나 세겠어요? 일수 이자가.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매일매일 이제 무슨 가방 메고 다니면서 받잖아요, 이렇게. 시장통 돌면서 계속 이렇게 받는데 그게 일수 가방. 여기에 넣는데 그 한 집 얼마 아닐 것 같지만 그 받는 입장에서는 일수이자 받는 게 엄청 센 거예요. 그것도 선이자 떼거든요. 선이자 떼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리면은 보통 5만 원. 선이자 예전에는 5만 원 했어요. 보통 월 5%. 그러면 95만 원을 받는 거죠. 내가 빌리면 95만 원을 받아서 매일매일 33,300원씩 끊어야 돼요. 예, 선이자를 떼요. 그래서 95만 원 주면서 100만 원 빌려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대한 5만 원 이자가 아니고 95만 원에 대한 5만 원이에요. 95만 원 빌려주면서 5만 원 더 얹어서 받는 거니까 여기서 이미 벌써 이자가 5% 넘어서요. 100분의 5가 5만 원, 5%니까. 여기서 이미 5% 넘어섰어요. 거기에다가 일수로 끊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센 이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일수놀이 해봐서 아는 건 아니에요. 일수놀이 해본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그게 유효이자율이에요. 유효이자율. 그러니까 자주 납입하면 자주 납입할수록 유효이자율은 더 세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이제 21번. 자, 요거는 좀 쉬고 할까요? 변동금리, 고정금리 요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